활용할 수 있는 독서 전략이다. 밑줄 긋기는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고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체크 좀 해주시고요. 밑줄 긋기가 도움이 되는 이유가 표시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서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도록 돕고, 표시한 부분이 시각적 자극을 주어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 데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밑줄을 긋는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밑줄 긋기가 기억에 도움을 주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밑줄 긋기는 일반적인 독서 상황 그리고 학습 상황에서 다 유용하다. 또한 밑줄 긋기는 방대한 정보들 가운데 주요한 정보를 추리는 데 효과적. 그리고 색인과 같은 역할, 색인, 그러니까 책갈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독자가 내용을 다시 찾아보는 데에도 용이하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독자가 글을 읽는 중에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효과가 줄어든다라고 했어요. 이유는 밑줄이 많아지고 복잡해져서, 그러면은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네요. 밑줄 긋기는 하면, 글을 읽는 중에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하는 거는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잘못 표시한 밑줄을 삭제하기 위해 되돌아가느라 독서의 흐름이 방해받게 되므로 효과적으로 밑줄 긋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거나 막 긋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고, 세 번째 단락, 밑줄 긋기의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 세 번째 단락에서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이라고 나왔어요. 글 읽는 중에 문장이나 문단에 나타난 정보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할 때까지,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를 결정할 때까지 밑줄 긋기를 늦추었다가 좀 유보했다가 주요한 정보에 밑줄 긋기를 한다. 이때 주요한 정보는 독서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밑줄 긋기 표시체계는 밑줄 긋기가 필요한 부분에 특정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하기로 독자가 미리 정해 놓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건 밑줄 긋기 표시체계. 이것은 어떤 것? 특정 기호, 밑줄뿐만 아니라 특정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걸로 독자가 미리 정해 놓는 것. 예를 들면 하나의 기준으로 묶을 수 있는 정보들에 동일한 기호를 붙이거나 순차적인 번호를 붙이기로 하는 것 등 이런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예시의 방법을 사용했어요. 여기까지가 세 번째 문단이고, 네 번째 문단, 밑줄 긋기는 어떠한 수준의 독자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밑줄 긋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연습 없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거 오해야. 연습 안 하면 밑줄 긋기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밑줄 긋기는 주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하지 않다.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밑줄 긋기의 방법을 이해하고 잘 사용하는 것은 글을 능동적으로 읽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본문 내용입니다. 문제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번, 밑줄 긋기는 일반적인 독서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니죠? 예, 일반적인 독서 상황과 학습 상황에서 전부 다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1번 아니고.
2번 밑줄 이외에 다른 기호를 밑줄 긋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게 밑줄 긋기 표시책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2번 맞는 설명이고 3번 밑줄 긋기는 학습 상황에서는 누구나 연습 없이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니라고 그랬죠? 틀렸습니다. 4번 독자가 내용을 다시 찾아보려 할 때에는 밑줄 긋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니죠. 밑줄을 그은 부분이 색인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4번 아니고요. 5번 밑줄 긋기로 표시한 부분이 독자에게 촉각적인 자극, 촉각이 아니라 시각이죠. 시각적인 자극을 주는 거지. 그래서 5번도 아닙니다.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독서 두 번째 주제 통합 지문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 그러니까 이 내용이 척사파의 주장입니다. 개양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개양 이후에도 없어진 게 아니라 지속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개물성무와 화민성 속의 앞글자를 딴 개화는 개화의 어원이 나왔어요.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 그러니까 백성들이겠지,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 통치자, 그러니까 왕이 통치 행위가 개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 개양 이후, 개양 이전 나왔고 개양 이후 나왔어요.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척사파의 주장과 반대되는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개념이 자리 잡았다. 개화 개념이 변화했습니다. 개양 이후에. 이모군란 이후 고종은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강 정책 체크해 주시고요.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한성순보를 발간했다. 한성순보를 발간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반서양 정서의 교정, 그러니까 서양 편을 든 거지. 이 신문, 그러니까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뜻했다. 이 개념이 어떤 것? 이 신문의 개화 개념, 이 신문이 어떤 것? 한성순보.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이 변화가 내포,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에도 개화의 실행 주체는 계속 왕이었던 겁니다. 개화는 왕의 주체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개화당의 한 인사,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개화당이야.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성문화된 규정에 따른 대민 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등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서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그가 누구? 개화당의 한 인사라고만 나왔어. 개화 실행 주체는 여전히 왕. 개화 실행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갑신정변에서였다. 갑신정변 때 개화 실행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사라졌다. 꽤 중요해 보이죠? 체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 변화라는 의미를 내포한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고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으로 표상되었다.
그 전까지는 개화의 주체가 왕이었는데 갑진정변의 개화 개념은 주체가 왕이 아니었기에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이후 개화 개념은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했고, 그 중에서 육일준이라는 사람은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저술하며 개화 개념에 덧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내고자 했다. 이후 간행된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 전체가 실행 주체, 이전에 왕이었는데 국가 구성원 전체로 바뀌었어요. 개화 개념의 주체가.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 국가 구성원 전체를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게 갑진정변 이후의 개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을사늑약, 상당히 슬픈 조약이지 이거. 개화 논의는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졌다. 대한자강에 체크해 주시고요. 주요 인사들은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앞서 문명화를 이룬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게 대한자강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인식의 중거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 놓쳤다, 아니면 무시했다, 빼버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들이 누구? 대한자강회. 이러한 상황에서 박은식은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 형성에 주목해서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박은식의 기본 전략은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하되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에서 도입되었던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과학 연구가 시급하지만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을 통해 철학 또한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이게 박은식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그 박은식이 제시한 근대 주체는 과학적, 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지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나지문은 중국이 대상입니다. 가지문은 우리나라가 대상이었다면 나는 중국이 대상입니다. 나지문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중국이 서양 과학기술에 관심이 기울을 때는 아편전쟁 이후였다. 시기 나오죠. 체크해 주시고요. 전쟁 패배에 따른 위기감은 반세기에 걸쳐서 근대화의 추진과 함께 의욕적인 기술 수용으로 이어졌지만 청일전쟁이 또 패배했어. 그래서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낳았다.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뭐 때문에? 청일전쟁의 패배 때문에. 아편전쟁 이후에는 기술을 수용했는데 청일전쟁 때 지는 바람에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뭘 하려고 했냐? 20세기 초반 진정한 근대를 이루기 위해 기술 배후에서 작용하는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이식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었다. 이게 두 번째 지문의 첫 번째 단락 내용입니다. 옌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체크하시죠. 옌프는 국가 간에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경쟁을 부각. 그래서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술 당연한 거고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정신적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과학적 사유 능력. 그래서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변혁은 뿌리내릴 수 없다라고 옌프는 생각을 했습니다. 옌프는 과학의 범위를 인과 실증의 방법에 근거한 근대 학문 전체라고 생각을 했고요. 과학을 습득하여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그리고 나서 그 입장이 천두슈에게 이어졌다. 옌프 다음에 천두슈 나옵니다. 천두슈를 비롯한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 그러니까 천두슈 생각하고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 생각하고 같은 거죠.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 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옌프하고 비슷한 주장입니다. 중국이 달성해야 할 신문화는 과학 및 과학 방법에 근거한 문화.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이게 중요해 보여. 전통 문화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시도했다. 좀 극단적이죠. 전통 문화가 다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상이나 철학, 이게 과학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한 천두슈는 뭐뭐 할 뿐, 이런 말 중요하니까 체크 잘 해주세요.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어. 이건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주장한 겁니다. 사회나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도 과학 연구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1차 세계대전의 비극, 이거는 과학의 죄악이 아니라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서 과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지적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단락이고요. 한편 다른 말이 나와 있어.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갔다 왔던 장쥐마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을 목도한 후 천두슈는 과학은 죄가 아니라고 했는데 장쥐마이는 생각이 조금 달랐나 봐. 과학이 인생을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을 했습니다. 근대 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사상적 위기가 주체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던 그는 과학적 방법을 부정은 안 했습니다. 과학적 방법은 필요하다, 부정하지 않았는데 인생관에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생각은 과학하고 별개, 과학 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운동, 요거는 천두슈의 생각이었지, 이거에 의해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소를 내세웠다. 네, 헷갈리지 않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학 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운동은 천두슈 쪽이고, 장쥐마이는 그 천두슈를 비롯한 신문화운동의 지식인들이 부정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소를 내세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 한번 보시죠.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서양 과학과 기술의 국내 유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개항 이후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거 척사파들의 척화론자들, 이항 이름 까먹었네.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이 개항 이후에도 지속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박은식의 주장이었죠. 근데 그거는 을사늑약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제시됐습니다. 중국 관련된 거. 진정한 근대를 이루려면 기술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인식이 등장하였다. 맞죠? 청일전쟁의 패배로 이런 인식이 등장을 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4번. 정신적 자질 중 정치적 능력이 가장 중요하므로 아니죠. 과학 정신,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5번. 전통 가치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과학 문명에 주목했다. 이거는 거꾸로. 과학 문명에 주목하면서 전통 가치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나타났다라는 거니까 5번도 아닙니다. 그래서 1번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독서 세 번째 질문 보시겠습니다. 기계학습과 확산 모델. 첫 번째 단락. 문장이나 영상, 음성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생성 모델 중에
확산 모델은 그 중에 확산 모델은 영상의 복원 생성 및 변환에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특징 나왔고요. 기본 발상 나왔습니다.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했다가 다시 제거하면 원본 이미지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기본 발상이고, 여기서 노이즈의 개념은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값을 의미한다. 노이즈의 개념을 확실하게 다시 제시를 해줬어요.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단계별로 더하면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가 되고, 여러 단계를 거치면 원본을 알아볼 수 없는 노이즈 이미지가 된다. 이걸 역으로 했을 때 단계별로 더해진 노이즈를 알 수 있다면 노이즈 이미지에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일 겁니다. 그래서 확산 모델은 노이즈 생성기, 이미지 연산기, 노이즈 예측기로 구성되며 순확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 순으로 작동한다. 그럼 순확산 과정하고 역확산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순확산 과정은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순확산 과정의 첫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 나왔습니다. 노이즈 생성기에서 노이즈를 만들어. 그럼 이미지 연산기가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해서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해. 그게 첫 번째 단계고, 다음 단계에서는 노이즈를 이전 단계에서 출력된 확산 이미지에 더한다. 그러니까 노이즈를 원본에 더한 거에 또 노이즈를 더합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노이즈 이미지가 출력된다. 원본을 알아볼 수 없는 노이즈 이미지. 이때 더해지는 노이즈는 특성이 단계별로 다르다. 따라서 노이즈 예측기는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은 후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해서 수치들로 표현.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 노이즈 예측기 내부의 이러한 수치들을 잠재 표현이라고 한다. 이러한 수치들이 어떤 수치들?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해서 표현한 수치. 노이즈 예측기는 잠재 표현을 구하고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여기까지가 순확산 과정이고, 확산 모델의 구성 요소의 역할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노이즈 예측기 학습 방법은 기계학습 중에서 지도학습에 해당한다. 지도학습이 뭔데? 학습 데이터에 정답이 주어져 출력과 정답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라고 지도학습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들어준 노이즈가 정답에 해당하며 이 노이즈, 그러니까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와 예측된 노이즈 사이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학습시킨다. 노이즈 예측기 학습 방법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역확산 과정 나옵니다. 역확산 과정은 노이즈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하여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 이게 역확산 과정입니다. 노이즈를 제거하려면 이미지의 단계별로 어떤 특성의 노이즈가 더해졌는지 알아야 하는데, 이거는 아까 언급된 노이즈 예측기가 어떤 특성의 노이즈가 더해졌는지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 노이즈 이미지 또는 중간 단계에서의 확산 이미지를 노이즈 예측기에 입력하면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해서 잠재 표현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
그 다음 이미지 연산기의 개념. 이미지 연산기는 입력된 확산 이미지로부터 이 노이즈를 빼서 현 단계의 노이즈를 제거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이런 단계를 반복하면 결국 노이즈가 대부분 제거돼서 원본 이미지에 가까운 이미지만 남게 된다. 여기까지가 역확산 과정입니다. 한편 또 다른 얘기가 있어. 많은 종류의 이미지를 학습시킨 후 학습된 이미지의 잠재 표현에 고유 번호를 붙이면 역확산 과정에서 이미지를 선택하여 생성할 수 있다. 이게 확산 모델의 첫 번째 활용 방안이고, 또한 다른 활용 방안,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다른 특성의 노이즈가 생성되어 여러 이미지를 혼합하거나 실제하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게 두 번째 활용 방안입니다. 문제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학생이 윗글을 읽은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순확산 과정에서 더해지는 노이즈는 그 크기나 분포 양상이 단계별로 동일한 게 아니라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두 번째, 확산 모델의 기본 원리를 파악하고 노이즈 이미지에서는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없음이 아닙니다. 없음이 아니에요. 단계별로 더해진 노이즈를 알 수 있다면 노이즈 이미지에서 원본 이미지 복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번 확산 모델이 지도 학습을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지도 학습 방법이 확산 모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며 읽었다. 예, 맞습니다. 4번 확산 모델의 두 가지 과정 중 순확산 과정에서 노이즈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해 원본 이미지를 복원한다. 이건 순확산 과정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역확산 과정이죠. 그래서 4번도 아니고요. 5번 확산 모델이 노이즈 생성기, 노이즈 예측기로 구성되어 있음을 파악하고 아니죠. 노이즈 생성기, 노이즈 예측기 말고 이미지 연산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답이 아닙니다. 답은 3번입니다. 독서 네 번째 질문, 인터넷 아이디와 관련된 명예훼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리프킨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자기 표현은 본질적으로 연극적이며, 자기 표현이 연극적이며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로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표면 연기, 심층 연기. 표면 연기는 의례적 표현과 같은 형식에 집중하여 연기하는 것이고, 심층 연기는 내면의 솔직한 정서를 불러내어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개 해놨고요. 인터넷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한 리프킨은 가상 공간에서 자기 표현이 더욱 활발해진다고 보았다. 이 가상 공간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을 뜻하는 자기 정체성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개념도 나왔고요. 이게 가상 공간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상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위축되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이 된다. 아울러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다른 인격체로 활동하거나 억압된 정서를 공격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예, 어떤 말인지 다 알겠죠? 게임 아이디, 닉네임, 아바타 이런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넘쳐나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인터넷 아이디가 사이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폭력과 관련해서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있을 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얘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이는 인터넷 아이디가 사회적 평판인 명예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가와 관련된다. 이걸 인정하는 입장에 따르면 자기 정체성은 이론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딱 하나, 계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로서의 계정이 부계정도 있다라는 거죠. 부캐릭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에 걸쳐 존재하고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것. 그래서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사용자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야. 인터넷 아이디도. 그래서 이 명예도 보호되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인정하는 입장. 반면에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따르면 인정하는 입장 나왔고 인정하지 않은 입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성, 변경, 소멸이 자유롭고 복수로 개설이 가능한 인터넷 아이디의 특성. 이건 개인을 가상 공간에서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하기에 개인과 동일시될 수 없고 사람도 아니므로 명예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게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얘기가 나왔는데 대법원은 뭐 실명은 당연하고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 실명 거론을 하지 않아도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모욕에 대한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해 왔다. 이를 수용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인터넷 아이디와 관련된 명예훼손 모욕 사건의 헌법 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래서 이 결정에서 다수 의견은 인터넷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 사용자가 누구인지 3자가 알 수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게 다수 의견입니다. 반면 인터넷 아이디는 실제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소수 의견도 제시되었다. 자, 여기까지가 명예훼손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표면 연기는 의례적인 표현과 같은 형식에 집중하는 자기 표현이다. 맞는 것 같은데? 연구자들은 자기 정체성이 가상 공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니죠?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리프킨은 가상 공간보다는 현실 세계에서 자기 표현이 더 완성하다 아니라고 했죠. 가상 공간에서 더.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은 자기 정체성이 이론적 고정적이 아니죠. 다원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은 인터넷 아이디가 그 사용자의 개인과 동일시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학 파트 정일선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승상 정일선이 출정한 사이, 주인공이 출정한 사이, 정열 부인의 모략으로 충렬 부인이 옥에 갇히자. 시비는 하녀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비 금섬이 충렬 부인을 피신시키고 자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옥에서 얼굴이 상한 금섬의 시신이 발견되자
왕비가 정은선의 어머니예요. 월매, 금섬의 뭐 동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충녀의 부인에게 충성하는 시비를 문초한다. 그러니까 금섬이 자기가 충녀의 부인인 척하고 얼굴을 훼손하고 죽은 겁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정을선은 호첩인데 호첩은 금선의 오라버니입니다. 호첩이 상황을 전한 편지를 읽게 됩니다. 원수, 승상 정을선이 그 편지 내용을 보고 크게 놀라 호첩을 불러서 물어보고 중군장에게 분부하시되, 중군장은 원수의 부하장수입니다. 직위명이죠. 나는 집에 변이 있어 먼저 가니 중군장은 차후에 인솔하여 오라. 너무 급해서 뭐 군대고 뭐고 다 때려치고 일단 집으로 갔습니다. 3일 만에 득달하니 왕비의 심히 월배가 토설치 아니하매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 저 시신 왕비가 맞냐? 충녀의 부인이 맞냐? 라고 했는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합니다. 충녀 부인 숨긴 곳이 어디냐? 얘기를 안 해요. 매를 많이 맞고 여쭈오되 어서 바삐 죽이시면 금섬의 길을 쫓아가겠나이다. 충녀의 부인을 지키려고 자신도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노하여서 목을 베라 할 즈음에 이때 승상은 주인공 정을선이에요. 승상이 필마로 달려오다가 월매 주기를 하는 걸 보고 스톱! 소리를 지르며 말에서 내려 구호하며 말하길 충녀의 부인 어디 계시냐? 월매 승상 보자마자 충녀의 부인 살려주세요. 어디 계시냐? 저 못 걸어요. 하니까 정을선이 종을 불러서 월매를 업히고 구덩이를 찾아갔습니다. 이 구덩이에 충녀의 부인이 있었어요. 충녀의 부인이 근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어. 그러니까 임신한 상태로 구덩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은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기는 잠을 깊이 들었는지라 승상이 통곡하며 말하기에 부인 정신 차리시오. 보니까 승상이 왔어. 그래서 겨우 인사를 해서 말하기를 야 꿈이냐 생시냐 누명 좀 씻겨주세요. 나 좀 살려주시고 하며 인사를 모르는지라 그 참혹한 형상을 어디에 비하리요. 서술자에게 나왔습니다. 슬픔에 야이어 뼈가 드러나게 되었는지라. 일단 승상은 아기를 안아서 월매를 주고 부인을 구한 후에 자리를 마련해서 옥석을 구별, 그러니까 그 사실과 거짓을 이제 구별을 하는데 왕비 전에 배운데 왕비가 아들 왔으니까 반겨. 그러면서 사연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연? 충녀의 부인이 너 말고 다른 남자 만나더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더라. 뭐 이런 잘못된 소문을 낱낱이 이르시되 승상이 말하길 그거에 대해서 저 알고 있습니다. 염려 마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머니. 하면서 말하길 처음에 그놈이 충녀 부인 방에 간 줄 어떻게 알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내 부인인 충녀의 부인과 바람을 핀 그놈이 방에 있었던 거 어머님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왕비가 사촌 오라비가 그렇게 말하던데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승상이 사촌 오라비인 복록을 찾아. 근데 얘 벌써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는지라. 어쩔 수 없어서 할 일 없어서 옥조를 잡아들여 엄히 묻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충녀의 부인 아닌 줄 알았느냐? 바로 말해라. 라고 하니까 옥졸이 말하길 이 충녀의 부인 아닌 줄 알았느냐가 무슨 뜻이냐? 옥에 있는 그 시신이 어찌하여 충녀의 부인이 아닌 줄 알았느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옥졸이 말하기를 얼굴이 상하여 누군지 모르오나 손길이 곱지 몹사오네. 손이 이상해서 시신의 손이 예뻐야 되는데 아무래도 금섬은 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이 충녀의 부인보다는 좀 덜 부드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하네. 충녀의 부인 천하일세 되게 예쁜데 손이 안 예뻐.
그래서 정렬 부인의 시비 금연이 이를 듣고 물어봤어요. 금연은 정렬 부인 편이야. 그러니까 상태를 물었어. 그래서 상황을 금연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옥졸들이. 그러니까 금연이 너 다른 데 가서 이 말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는데 금연이 왕비한테 충렬 부인이라고 저 시신이 충렬 부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옥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상이 바로 금연을 잡아들여서 바른 대로 말하라 하니까 벼락이 꼭두에 임한 듯하고 궁궐이 뒤집히는 듯하더라. 예, 좀 과장법을 심하게 썼습니다. 이때 정렬 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를 듣고 똥을 한 무더기를 싸고 자빠졌느니라. 이거 갑자기 좀 깨져. 희화화입니다. 정렬 부인이 니들이 보면은 나쁜 여자잖아. 그러니까 희화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금연이 어쩔 수 없어서 바로 아레나이라 하고 정렬 부인이 하던 말, 그리고 남복을 하고 충렬 부인의 침소로 들어간 말, 그리고 이불 속에 누웠다가 달아난 말, 정렬 부인이 앓는 척하고 누워서 충렬 부인이 약으로 구병하며 곁에 있어서 침소로 가라 강권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 정렬 부인이 아픈 일부러 꾀병을 부렸어. 그러니까 충렬 부인은 정렬 부인을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렬 부인이 충렬 부인한테 일부러 네 방으로 가라고 강하게 권했어요. 강하게 권했어. 그러니까 침소로 가니까 누가 있는 거야? 그놈. 그래서 복록이 왕비께 참소하던 연유를 낱낱이 아랜데 왕비가 곁에 있다가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말하길 내가 멍청하여 저 악녀 나쁜 여자 정렬 부인에게 빠져 충렬 부인을 죽여라 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충렬 부인 내 며느라를 보겠느냐 하면서 죽으려고 했어. 자결코자했거늘. 승상이 붙들고 울며 말하길 아이고 너무 과도히 하시면 소자가 그러니까 제가 먼저 죽으려 하나이다. 왕비는 너무 충격받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승상, 정렬 부인은 묶어가지고 땅에 꿀렸습니다. 너 뭐가 부족해서 충렬 부인 죽이려고 했냐? 내가 널 왜 살려둬야 되냐? 죽이고 싶은데 일단 황제한테 아뢰고 죽게 하리라. 그래서 임금, 황제한테 글을 다 올려가지고 거기다 충렬 부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다 적었습니다. 대사마, 대도독, 대원수, 와 관직명 끝내주네. 정을 써는 아레나니 신이 서용, 오랑캐입니다. 서용을 쳐 사로잡고 백성을 달래고 돌아오려 할 때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일단 중군장한테 맡기었고 필마, 한필의 말로 돌아와 본즉 정렬 부인이 이런 변을 일으켰으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금연이 흉계를 꾸민 일, 월매가 당하는 고초 싹 다 얘기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3번 문제 한번 보시죠. 인물 A, 인물 B. 인물 A는 원수, B는 중군장입니다. A가 B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서 서용을 치고 백성을 진무하라고 명함. 이거는 원수가 명을 받고 서용을 치고 백성을 진무했죠. 아마 황제가 명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만 원수가 중군장한테 명한 건 아닙니다. 1번은 확실히 아니고요. 그 다음에 A가 B에게 충렬 부인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물음. 그러니까 승상이 월매에게 충렬 부인이 있는 곳이 어딘지 물었다. 예, 요거는 맞는 말이죠. 충렬 부인이 어디 계시냐 하고 물으니까 월매가 걷지는 못했지만 종한테 엎혀가지고 충렬 부인이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3번 B가 옥졸이 A 월매로부터 옥중 시선의 정치와 관련된 정보를 얻었다? 아니죠. 월매가 아니라 금연입니다. 금연이 옥졸로부터 정체를 알고 이걸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A가 B에게 금연이 옥중 시신에 대하여 발설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월매가 승상한테 제기한 게 아니라 옥졸이 승상한테 제기를 했죠. 옥졸. 그래서 월매가 아닙니다. 그 다음 B가 A로부터 정렬 부인이
거짓으로 알아누웠었다는 정보를 얻음. 승상이 왕비로부터? 아니죠. 승상은 금연으로부터, 금연을 문추하다가 금연으로부터 정렬 부인이 거짓으로 알아누웠었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문학 두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복합 지문에서 배를 밀며, 이건 좀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죠.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배를 민다. 배를 밀어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희번지기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놓고는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에 한 허공에서 한 번 더 밀어주고선, 한 번 더 민다는 게 이별의 마지막 과정. 이 배를 미는 것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를 빗대어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밀어주고선 아슬아슬이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 여기서 환해졌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허전함과 공허함, 이별을 한 후에 허전함과 공허함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사랑은 참 부드럽게, 촉각 이미지 썼네요. 떠나지. 보이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배를 한껏 세게 밀어내듯 지기법 쓰였고,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이별의 슬픔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납니다. 배가 나가고 남은 빗물 위에 흉터, 이 흉터는 당연히 이별로 인한 마음의 상처. 여기서 추상적관념의 구체화의 방법이 쓰였고요. 잠시 머물다 가라앉고, 머물다가 가라앉는다라는 것은 상처가 회복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믿음이 시상의 전환으로 인해서 영탄법이 사용되면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무슨 뜻이야? 떠나보낸 사람이 다시 마음속으로 되돌아오는 거. 내 안으로 배가 들어온다고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여.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는, 그러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혼자 가는 먼 집. 당신, 이 당신이 이별의 대상이야.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그래서 불러봅니다. 킥킥거리며. 의성어를 사용했는데 의성어 킥킥을 쓴 이유, 킥킥을 웃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사랑과 슬픔이 내재된 화제의 복합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한때 저교로움의 울음이 있었던 때, 저교로움은 촉촉하고 고유한 울음.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을 이만큼 살아옴의 상처에 기대, 나 킥킥 당신을 부릅니다. 상처 속에서도, 이 상처라는 것은 이별의 고통이거든요. 당신과의 이별의 고통 속에서도 당신을 부른다. 사랑의 기억을 떠올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단풍의 손바닥, 은행의 두 갈래, 그리고 합침. 저 개망초의 시름, 밟힌 풀의 흙으로 돌아간 당신. 킥킥거리며 세월 혹은 사랑, 상처, 상처의 몸, 사랑의 마음, 슬픔의 마음, 과거 회상, 상처의 마음, 그 감정들이 뒤섞인 화자의 내면을 표현한 부분이고요. 나에게 기대와 저를 부빌 때 당신,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킥킥거리며 금방 울 것 같은 사내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의 기대,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이 마음의 무덤의 의미 좀 잘 좀 알아두십시다. 상실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화자의 내면을 의미합니다. 진설음석도 없이 맨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사랑의 병이 들었습니다. 이별 후에. 그러나 치병과 환우, 치병은 병을 다스리는 거고 환우는 병인데,
병을 다스리는 것과 병은 각각 따로인 것을, 이건 무슨 뜻이야? 치유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치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캐키, 당신,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아직도 사랑의 감정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서 끝내버릴 수 없는, 물을 수도 없는 참음. 그러나 키키, 당신 하면서 체언으로 작품을 종결했습니다. 여운을 남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지 숲인지 약간 뭐 중간 같은 그런 작품이거든요. 일단 수필로 분류했습니다. 제목이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것,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던 시절이 있었다니까 과거잖아요. 상황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암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만큼 표현의 욕구로 흘러넘치는 것도 없다. 맞는 말이죠. 진짜로 사랑을 해서 편지를 쓰면은 무언가를 막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흘러넘친다라는 겁니다. 그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결국 표현하게, 편지를 쓰게 한다. 그는 그녀에게 말하고 싶은 게 그의 사랑이 얼마나 어렵고 진정하며 운명적인가를 설명하고 싶었어. 이걸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랑의 편지는 마지막 순간 도구적이지 못하다. 이 부분,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어렵고 진정하고 운명적인가를 전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글쓰기가 최후의 순간에는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배반하는 것처럼 글을 쓰다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글이 나간다라는 거죠. 의도치 않은 대로. 그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의도를 배반하는 욕구가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편지라는 거는 말을 전하는 건데 그 의도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무슨 뜻이야 이게? 그런 이유로 모든 사랑의 편지에는 아무 전호도 들어있지 않다? 무슨 말일까?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가 어떤 것? 모든 사랑의 편지에는 결정적인 정보나 주장이 들어있지 않다. 다만 내 고백을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충만한 느낌, 내가 말하는 거를 누군가가 들어주겠지 하는 그런 느낌. 희미한 불빛 아래서 스스로 옷을 벗어야 할 때처럼 주체할 수 없는 부끄러움 따위. 고백이란 결국 2인칭을 경유하여 1인칭으로 돌아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편지가 도구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기 고백에 그치게 된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나 자신을 표현하고 나 자신을 표현하는 데서 마무리된다라는 뜻이야. 그의 들끓는 고백의 언어들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왔다. 한동안 그는 사랑하는 모모에게로라는 편지를 자주 썼어. 그리고 그녀도 그 편지를 받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도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편지 속의 그를 그녀는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편지 속의 그. 무슨 프로필 사진 봤을 때 프로필 사진이 실제 사진하고 좀 정도가 심하게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프로필 사진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편지 속에는 그가 찾아낸 자신의 또 다른 영혼이 있었다. 또 다른 영혼의 그는 순수한 열정, 끝모른 동경, 깊은 이해심을 가진 존재였다. 그도 역시 그녀처럼 1인칭 화자에게 깊이 매료되었다. 하지만 너무 뻔해서 가혹했던 질이 멸렬한 시간들 속에서 그는 편지 속의 1인칭 주체를 잊어버렸다. 그 편지 속의 1인칭이면은 좀 이상적인 나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상이 다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살다 보니까.
편지조차 쓸 수 없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다시 편지를 쓰고 싶었을 때 그는 이미 편지 속의 그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실제 나와 이상화된 나, 그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자각을 한 거죠. 편지 속의 그를 연기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자신의 비로함을 실감했다. 그는 사랑하는 누구에게 라는 편지를 쓰고 싶어하는 자신 속에 어떤 늙지 않는 영혼을, 그 순수한 인격을 외면하고 싶었다. 왜? 누군가가 듣기를 바라는 모든 고백이란 위선이 아니면 위악이다 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예, 여러분들 톡에 있는 자신의 얼굴 한번 보세요. 그게 진짜 자신인지 아닌지. 예, 이거는 위선이 아니면 위악이다 라는 거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가, 나, 다. 가가 배를 메며 나가 혼자 가는 이름을 자꾸 까먹네. 먼지. 그 다음에 다가 이젠 되도록 편지에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1번 보십시다. 가,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승 이미지의 활용으로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여기 상승 이미지가 있었습니까? 시간의 흐름이 있었어요? 예, 그런 거는 아예 없었죠. 가, 다에 전체 없었습니다. 특정 시구의 반복을 통해 상황의 반전을 표현한다. 반전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여러분? 예, 아니죠. 행위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드러내는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가에서는 배를 믿는 행위, 그러면서 대상, 사랑하는 이를 밀어낸다라고 했고, 나에서는 당신이라고 말을 부르는 행위, 그러면서 화자와 당신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고요. 다에서는 편지를 쓰는 행위, 그걸 통해서 전부 다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3번이 답이네요. 4번, 자연물에 빗댄 것? 현실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암시한다. 자연물에 빗댄 거 찾기 전에 이 세 작품이 현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전혀 아니죠. 그래서 4번도 아니고. 5번,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전개? 벌써 아니죠. 바로바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3번이 답입니다. 문학 현대소설 파트 배꼽을 주제로 한 편주곡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불편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무슨 일? 하지만 허원은 그렇게 스스로 주의하고 허원이라고 나왔으니까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사람 이름에. 스스로 주의하고 고통을 감내했기 때문에 자신의 비밀을 남 앞에서 감쪽같이 숨겨나갈 수 있었다. 비밀이 뭐냐? 배꼽이 없어졌대. 배꼽이. 어머니 말도 안 되는. 아무도 그의 비밀을 눈치챌 사람이 없었다. 배꼽 까고 다니진 않으니까. 비밀이 탄로나지 않는 한 그의 일상생활은 불편을 겪을 필요도 없었다. 여러 가지 서적을 뒤져봐도 성인의 배꼽은 거의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배꼽 없다고 삶이 불편하진 않다라는 거죠. 적어도 그의 외모나 바깥 생활은 정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다행이라 생각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유, 배꼽 없으면 어때? 체념을 하고 될 수 있으면 그 일들을 잊어버리려 했다. 배꼽이 사라져버린 일, 그 때문에 생긴 모든 불편, 그리고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버리길 바람하지 않았다. 하지만 체크해 주시고요.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아. 뭐가? 일상생활에선 그렇다 치는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꾸만 뭔가 허전해. 배꼽이 있다 여기고 지낼 때는 되게 무심했는데 의식의 끈을 건드려오자 배꼽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자 허원의 상념은 잠시도 그 잃어버린 배꼽에서 떠나 있을 수가 없었다. 배꼽이 없다라는 그 상황에 계속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회사도 못 나갑니다.
결국 회사도 못 나가요. 그러자 신통하게도 늦잠 버릇이 깨끗이 자취를 감춰버렸다. 늦잠 버릇이 깨끗하게 자취를 감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눈만 뜨면 사라져버린 배꼽 때문에 기분이 허전했고, 그러면 그 험한 감을 쫓기 위해 배꼽에 대한 끝없는 상념들을 쌓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배꼽에 관한 허원의 지식과 사념은 점점 추상적이 됩니다. 뭐 때문에? 어느덧 그 나름대로 그 나름의 독특한 배꼽론이 있었어요. 배꼽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허전해지고, 그 배꼽에 대한 무언가가 더 확실해질수록 더 허전해지고 어디도 발이 안 닿아 있는 것 같고 혼자서 외롭게 허공을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면 그는 또 거듭 그 험한 감을 쫓기 위해 자신의 배꼽론을 완벽하게 발전시켜 나갔다. 마치 그렇게 해서 그는 사념 속에서 잃어버린 배꼽을 되찾아내고 그 실물을 대신해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과 세상 간의 불편이 없도록 화해시키고 남간스러운 허망감을 채우려는 듯이, 그러니까 허망하니까 배꼽론을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더 허망해지고 계속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배꼽론은 뭐 거의 이런 시기까지 발전되어 있었다. 어떤 거야? 우리는 누구나 배꼽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들로부터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이 우주의 한 단자로서 고독하게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그 탯줄에 기억을 잊지 않는다. 우리 영혼은 언제까지고 그 어머니의 탯줄과 이어지려 하고, 또다시 어머니의 탯줄, 그 어머니의 탯줄과 이어져 나가면서 우리 존재를 설명하고 근원을 밝혀나가면서 마침내는 마지막 어머니, 근원이라는 거죠. 마지막 어머니의 탯줄이 이어지는 우리들의 우주와 만나게 된다. 우리의 배꼽은 우리가 마지막 우주와 만나고자 하는 향수의 표상, 가능성의 상실, 존재의 비밀로 나아가는 형이상학이자 비밀의 문이다. 배꼽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깊은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허망함을 계속 채우기 위해서 배꼽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아예 일가견을 이룬 배꼽 전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어느새 여름 하니까 배꼽이 없어진 지 세 번째 여름이니까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는 배꼽을 잃어버린 자신에 대해서도 익숙해지질 못했고 그의 사념도 자유로워질 수가 없었어요. 배꼽 때문에. 그 대신 배꼽론 하면은 거의 무슨 경지에 도달했어. 그럴 때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수상쩍어지기 시작합니다. 뭔 말이야? 어느 때부터는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인간 장기의 조그마한 적, 그러니까 배꼽에 대해서 이상하게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아니, 이 관심 역시 기왕부터 있어온 것을 모르고 지내오다가 뭘 알아차린 건지 아니면 그런 관심을 내보이게 할 만한 계기가 마련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았다. 그리고 뭐 때문에 그게 시작됐는지도 알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야. 배꼽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었다. 주의를 기울여 보니까 관심의 정도도 장난이 아니고 한두 사람 한두 곳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도 아닙니다. 아예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이제 그걸 신호로 아무 허물 없이 터놓고 배꼽에 대해서 짓거리거나 신문 잡지 같은 데서 아예 배꼽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갑자기 시중 일반까지. 참 기묘한 현상이었다. 자, 문제 한번 보십시다. 3번 한번 보실게요. 허원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시겠습니다. 3번의 1번. 허원은 실물과 관련하여 시작된 사념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해 간다. 맞아? 그렇죠? 실물, 그러니까 자기 배꼽의 실물과 관련된 사념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근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죠? 1번 맞는 것 같은데? 2번. 허원은 실물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서서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아니었습니다. 이 실물이 배꼽을 얘기하는 건데, 허원은 서적을 찾은 다음부터 배꼽은 별 기능이 없다라고 알고 안심했어요. 그래서 2번은 아닙니다. 3번. 허원은 사념을 방편으로 삼으려 했지만 이로 인해 현실에서 허망감을 느낍니다. 아니죠. 허망감을 갖게 되니까 배꼽에 대한 사념을 통해서 배꼽노를 만들었지. 3번 아닙니다. 사념을 방편으로 삼으려 한 게 아닙니다. 4번. 허원은 심상치 않은 관심의 원인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잃게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배꼽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심심치 않은 관심의 확실치 않은 원인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배꼽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5번. 허원은 실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간 이어온 사념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게 된다. 요것도 아니죠. 요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기묘한 현상으로 여겼지 사념을 지속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문학 고정식과 파트 보시겠습니다. 감민가. 어저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어여여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네 행색을 보자니 군사 도망 내로구나. 군사 병역을 기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구나. 허리 위로 보니까 배적삼이 긴만 받고 허리 아래 굽어보니 헌 잠방이 노다 외양을 묘사하면서 대상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곱장할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십리길을 하루 가니 멀리 가서 엎어지리. 십리길은 4km야. 내고을의 양반사람 타도타만 옮겨 살면 천하게 되든 상사여든 본토 구정 싫다 하고 자네 또한 도망하면 일국일토 한 임심에 근본 술려 살려 한들 어디간들 면학생가. 군 기피해봤자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 떠나지 마라 라고 얘기해. 차라리 살던 곳 아무렇게나 뿌리 박혀 7, 8월에는 인삼을 캐고 9, 10월에는 돈피를 잡아서 공채 신역 다 갚은 후에, 그러니까 나라에서 부과하던 신역, 그러니까 나라빚 같은 거를 다 갚은 후에 그 나머지 두었다가 함흥, 북청, 홍원, 장사 돌아들어 잡매할 때 후한값에 팔아내서 살기 좋은 넓은 곳에 가사 전토 다시 사고 살림살이 장만하여, 그러니까 7, 8월에 인상 캐고 9, 10월에 돈필 잡아가지고 이런 거 다 장만해서 부모 처자 불견하고 새 즐거움 누리려무나. 그러니까 떠나지 마라 감민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누가? 생원인지 초간인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 그만하고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때 화자가 전환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내 또한 감민이라
간민, 갑산에 사는 사람. 이 땅에서 생장하니 이내 모를 쏘냐. 내가 설마 모르겠느냐. 이 일을 어떻게 사는지. 우리 조상 남쪽 양반 진사국제 계속하여 그러니까 이 간민도 원래 양반이었어. 금장옥패 빅스듬이 차고 시종신을 다니다가 시기하는 사람의 참소를 입어 변방으로 쫓겨와서 국내 변반 이 땅에서 7, 8대를 살아오니 조상 덕에 하는 일이 읍중구실 첫째로다. 그러니까 조상 덕에 나 잘 살았어. 그런데 들어가면 좌수별감, 나가서는 풍원감 이런 그 직위까지 오리고 유사장이 치진하면 체면 모아서 사양을 했는데 그러니까 됐어요 할 정도였는데 애슬프다 내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원수인의 모함이 있었어요. 원수인의 모함 때문에 군사강정 댕단 말인가 강등당해버렸습니다. 강등을 당해버렸어요. 내현범이 하착해 되니 좌우전후 수다애가 차차 충분되었구나. 차차 충분되었구야. 조상지사 인의 몸은 하림없이 매어있고 시름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가고 다 가버렸어. 다 가버렸어요. 다 떠나버렸어. 여러 사람 모든 신여 내 한 몸에 모두 문이 그러니까 이 간민이 홀랑다 주위 사람들 분열까지 싹 다 뒤집어 쓰게 됐다라는 겁니다. 한 몸 신역 상냥오전 돈피두장 이거를 내가 더 어떻게 갚냐 이거야. 12사람 없는 곳에 쳐보면 46냥 12명 친척의 신역 나까지 13명 어놓지 46냥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걸 뭔 수로 감당하냐 이겁니다. 난 감당 못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맡아오니 석숭 엄청 부자야. 지금 대기업 재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석순이라도 이건 안 되겠다. 어떻게 이거를 맡아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간민가가 여기에서 끝나는 건 아닌데 일단 지문은 여기까지 나왔어요. 다음 지문 한번 시조 지문. 오랜만에 수능에 시조가 나왔어요. 시조 지문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녹양방초 언덕에 소 먹이는 아이들아. 시적 대상이 소 먹이는 아이들. 그러니까 목동들이에요. 앞내 고기, 뒷내 고기 다 몽땅 잡아내 다래끼에 넣어주거든. 내가 고기를 다 잡아서 바구니에 넣어주거든. 네가 있는 소 궁둥이에 얹어다가 주렴. 근데 누구한테 주라는지 그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라고만 얘기했어. 근데 그게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요거는 내용보다는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화자가 여기서 바뀌어요. 아까 앞에 간민가에서도 화자가 바뀌었죠. 근데 여기서도 화자가 목동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관련된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겠고요. 우리도 서주에 일이 많아 바삐 가는 길임에 가 전할동 말동하여라. 전할 수 있을지 전할 수 없을지 모르겠다. 화자의 기대에 어긋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의외의 상향이 펼쳐져. 여기서 유의성, 조금 웃음을 유발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3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조선 후기의 가사나 사설시조에서는 입장이 다른 발화자가 등장하는 대화체를 사용해 작중 상황을 극의 한 장면처럼 만들기도 한다. 대화체를 사용했어. 대화를 통해 사실성을 추구하는 작품의 경우 구체적 소재와 다각적 내용으로 그 시대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대화를 통해 유의성을 보이는 작품의 경우 그러니까 사실성을 추구하는 작품이 가, 유의성을 보이는 작품이 나가 되겠습니다. 얘가 가, 얘가 나. 대화가 논쟁, 의견 부리치 등 의외의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재미가 생겨나며
때로 등장하는 불완전한 표현은 이러한 작품이 내용 자체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함을 보여준다. 보기에 아예 나와 있었죠. 불완전한 표현. 곡이 좀 주라는데 누구한테 주라는지 나오지가 않았어. 1번 보실게요. 가의 자네가 그대의 선택과 다른 권유를 함으로써 그대가 풀어낸 사연은 자네는 누구야? 간민이고 그대는 생원입니다. 당시 값싼 백성이 겪었지만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거. 예, 그대가 사연을 풀어낸 게 그대는데 이거는 생원이 아니라 간민이죠. 예, 1번 아닙니다. 가의 인의 말씀은 집안의 내력과 사회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입장으로 그대의 말씀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가의 인의 말은 간민이 자신과 의견을 일치하지 않는 그대에게 들려주는 말이에요. 그대에게 들려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값싼 지역에 대해서 자신이 잘 알고 있음을 강조하며 집안의 내력과 지위의 강등을 시간에 따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시간에 따라 분명히 분명한 거야. 그대의 말씀과 의견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 그대 말씀하고 이게 의견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거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가 생원이 간민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간민이 자신의 말을 생원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3번. 나의 선행하는 화자의 요청에 대해 우리가 선행하는 화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답을 하면서 대화가 의외상 부응하는 대답이 아니었죠. 예, 부응하지 않는 대답이었습니다. 4번. 나의 선행하는 화자, 그러니까 목동들 말고 선행하는 화자가 고기를 누구에게 주라고 하는지 명시한 것은 명시 안 했죠. 명시 안 했어요. 틀렸습니다. 5번. 가의 그대는 길 가는 자네를, 나의 선행하는 화자는 소먹이는 아이들을 불러 말을 건네고 있어. 예, 맞습니다. 작품의 상황이 극중 장면처럼 보이겠군.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화장론 파트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단은 발표자가 자기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이 살아가는 몇 가지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려 한다면서 발표 화제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중해서 들어달라고 얘기도 했고요. 이제 소개를 하는데 생존을 위해 다른 식물에 붙어서 사는 식물들의 예로 라플레시아를 들었습니다. 특징은 잎도 줄기도 뿌리도 없이 꽃만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숙주인 덩굴 생물에 기생하여 양분을 흡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꽃이 되게 커. 무게가 10kg, 지름이 1m. 놀랍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청중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고 다른 식물에 붙어서 살아가는 식물이 또 있다고 했는데 다른 식물에서 양분을 흡수하는 건 아니에요.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뭐냐? 수염 틸란드시아. 자, 여기서 이것도 사진을 보여주는데 공기뿌리를 보여주고요. 공기뿌리를 이용하여 다른 식물에 붙어서 살아간다. 뿌리가 땅속에 있는 게 아닌데 양분과 수분을 얻는 방법도 제시를 했어요. 잎에 있는 비늘처럼 생긴 털을 통해서 얻는다고. 그 다음 번식을 위해 곤충을 속이는 식물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라고 질문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한 게 게달에 그 게달의 동영상을 이번에 제시를 했습니다. 게다리의 잎 색깔이 달라지는 거 보셨나요? 게다리의 잎 색깔은 꽃가루 바지 기간에 흰색으로 변했다가 꽃이 수정되면 녹색으로 돌아옵니다. 잎 색깔이 변하는 거 얘기했고 그 이유 곤충을 유인하고 번식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해바라기도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뭐 잘 아는 식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바라기 꽃의 가운데 갈색 부분은 많은 꽃들이 모여있는 것. 노란 꽃잎들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하나가 다 꽃이다. 그래서 해바라기 특징은 작은 꽃들이 모여 커다란 꽃처럼 보이기 위해서 곤충을 끌어들인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파트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학생이 뭐라고 물어보는지 봅시다. 뉴스 봤어? 무슨 고가 개교 60주년을 앞두고 교가 가사를 바꿨다고 하더라. 뉴스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가 관련 정보를 요청합니다. 왜 바꿨어? 그러니까 그 이유, 시식한 권하여 청년 일꾼이어가 반복된 게 사회에서 요구되는 특정 역할만을 강조한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 가사 내용이 개교 당시에는 중요한 가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가사를 바꾼 이유고요. 추측한 겁니다. 자신이 이해한 바를 진술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학교 교훈도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다른 학교의 사례와 제시하여 문제를 제시했고, 그러니까 학생이가 맞아, 교훈을 보면 좀 불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도 그랬는데 우리 학교 교훈도 특정 역할만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 맞아, 공감하기 어려워. 교훈은 보편적 가치를 담아야 되는데 계속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일은 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 바꿔야겠네 라고 기존 인식을 전환하고 있어요. 그런데 뉴스에 따르면 그 교과를 바꿨다는 모고에서는 동문의 설득이 쉽지 않았다. 예상되는 어려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문 선배들은 교과에 애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학생들도 교훈 바꾸는 일도 어려울 것 같네. 그러니까 다 들어야 될 것 같아. 동문 선배들과 학교 구성원의 의견도, 그리고 교훈 변경이 필요한 이유도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 교훈 바꾸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불편함이 사라져. 긍정적인 영향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구성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결속력도 커질 거고, 다른 학교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거야. 그러면 학생의 회의 안건으로 올려보자. 나는 다른 학교 사례를 더 찾아서 회의 때 공유할게. 그리고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자. 설문조사라는 배경도 같이 안내하면 좋겠어. 새로운 교훈도 제안받아보자. 미리 제안받으면은 교훈 변경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 예상되는 문제점 제시했고요. 그건 빼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래, 찬반 의견만 하자. 그래, 동문 선배들의 의견도 모아달라고도 부탁해보자 라고 하면서 얘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그걸 바탕으로 건의 한번 보십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회 대표 누구입니다. 교장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 수용자, 건의의 주체 다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방송 뉴스에 따르면 출처 제시했고요. 인근 학교의 모 고가 구성원 노력 끝에 교과 가사를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모고의 변경된 교과 가사는 이전과 달리 학생들의 미래와 행복한 삶을 강조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교훈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뒤에 그 설문 결과가 나옵니다. 교훈은 학교의 이념을 표현하지만 단순히 표현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교훈은 구성원 모두가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를 담는 그릇이다. 이건 비유적 표현이죠. 하지만 우리 학교의 교훈은 개교 당시 요구되는 특정 역할만을 부각하고 있어 현재와 미래의 구성원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못 얻습니다. 문제점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해결 방안도 얘기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인 절차를 추진해서 교훈을 변경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이 이거죠. 교훈 좀 바꿔달라. 공식적인 절차로. 학교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 교직원, 동문선배, 학부모에게 변경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서도 알고 계시디 미리 얘기를 했어. 설문조사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91.8%가 교훈 변경에 찬성했습니다. 꽤 많이 찬성했네요. 거의 다 했네.
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교훈으로 바꾸면 교훈을 부르면서 느꼈던 불편함, 그게 사라지고 학생들의 노력으로 교훈을 바꿨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예상되는 효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물론 부모님들, 선생님들도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애교심과 학교에 대한 긍지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이러한 변화는 교육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화작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장문 지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문 상황은 지속 가능 항공유에 대해 알리는 일에 대해서 씁니다. 초고 2017년쯤에 이제 스웨덴에서 플릭스캄이라는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비행기 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환경을 생각하여 비행기 대신 기차를 타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플릭스캄 운동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야 할 때 환경을 위한 선택은 없을까? 그래서 기존 항공유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친환경 연료 지속 가능 항공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러면서 첫 번째 단락 마무리. 그러니까 지속 가능 항공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개념이 나와 있죠. 화석 연료가 아닌 폐기물이나 작물 등을 원료로 생산된 연료 개념이 나왔습니다. 지속 가능 항공유. 폐기물로는 폐식용유, 폐목재, 작물로는 기름야자나 옥수수 등이 쓰이는데 유럽연합은 작물 기반 바이오 연료의 사용은 규제하고 있다. 규제가 되겠어. 작물 기반. 그러니까 작물로 만든 연료는 규제하고 있어요. 이 지속 가능 항공유는 비행기 개조할 필요 없어. 기존 항공유와 혼합도 할 수 있어.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서 친환경적이야. 탄소 배출량이 운송수단 중에는 비행기가 가장 많은데 지속 가능 항공유를 쓰면은 80%가량 수치까지 확실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80%가량 줄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지속 가능 항공유 상용을 의무화하는 국가가 점점 늘고 있다. 자, 유럽연합은 이제 의무화하는데 어떻게? 지속 가능 항공유를 2% 이상 속도로 의무화, 권유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래서 2050년에는 70%까지 높일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2027년에 1% 내외로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시행 예정입니다. 근데 2027년이면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 그래서 지속 가능 항공유의 부족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을 지원해서 다양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 항공유의 생산 기술을 고도화, 석유 사업화 개정에 따른 관련 제도를 정비해. 그래서 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항공 부분에서 환경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 여기서 끝났는데 이제 정부 얘기만 했으니까 민간 얘기도 할 수가 있겠죠. 예, 여기까지가 화작문 내용입니다. 수능 언어 파트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훈민정음 해례본의 팔종성 가족용 원리가 완벽하게 지켜지진 않았다. 이거 용비어천가, 석고상절, 월인청강지곡 이 세 문헌에서 팔종성 가족용 원리에 예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2번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합성어가 아닐 때에도 사이소리를 표기하기도 했다. 여기 보면 나라 이름이나 임급, 마음 뭐 이런 예를 들었거든요. 그럴 때 사이소리를 표기했어요. 그러니까 2번도 맞습니다. 3번 용비어천가는 단어의 음운 환경에 따라 사이소리를 다른 방식으로 서술하기도 했다. 사이소리를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여린이읍, 그 다음에 반치음 이렇게 적었었는데
모음 및 울림소리 사이에서는 반치음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4번 천의 중세국어 한자음인 텨는 용비어천가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한자 적을 때 용비어천가의 경우에는 따로 한자의 음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5번 되다의 중세국어 표기는 용비어천가와 석부상절, 월인천강지곡에 동일하게 나타난다. 되다는 용비어천가에서 다외다로 나타났으며 이런 식으로 다로 나타났으며 석보상절은 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다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월인천강지곡에서는 요거 하나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용비어천가 석보상절에는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에 나타난 표시가 다 나타났고 용비어천가랑 월인천강지곡은 다르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A와 자료를 통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A는 요 파트 고유어의 이어적기 요 부분. 그 다음에 자료 내용이 나와 있어요. 1번 보십시다. A는 월인천강지곡에 가해로 적혀 있겠군. 월인천강지곡 같은 경우에는 그 체언의 끝소리가 여기 울림소리인 옛니은, 니은, 리을, 미음, 반치음일 때와 용언 어간의 끝소리가 니음일 때 끊어적기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자 눈에 같은 경우 가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끊어적기를 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B는 용비어천가에서 담화로 적혀 있겠고 용비어천가는 A에 보시면은 용비어천가는 이어적기 방식을 취했다 그랬죠. 석부상절하고 동일하게. 그러니까 담화로 이어적기 한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C는 월인천강지곡에서 눈에로 적혀 있겠군. C 눈에 여기 나와 있는데 A 보실게요. 월인천강지곡은 체언의 끝소리와 울림소리는 이응, 니은, 미음, 리을 때 용언 어간의 끝소리가 니은, 미음일 땐 아무튼 니은이야. 그러면은 끊어 적었겠죠. 눈에가 아니라 눈에로 끊어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4번 D가 조사 을과 결합하면 동일 문헌에서 부풀로 적히겠군. D는 부푼이 이렇게 나와 있고 월인천강지곡이야. 그런데 체언의 끝소리가 옛니은, 리은, 미음, 리을, 반치음일 때를 제외하고는 다 이어적기 한다고 했는데 얘는 끊어적기 한다고 했는데 얘는 이응, 니은, 미음 여기 안 들어가니까 이어적기를 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4번 맞고요. 5번 이가 조사 이와 결합하면 동일 문헌에서 스승이나 스승이를 적히겠군. 자, 이가 보면은 석보상절인데 요거 이가 결합하면은 석보상절에서는 체언의 끝소리가 옛니은일 때 이어적기도 하고 끊어적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둘 다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매체 파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체 파트 1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보실게요. 자막을 통해 실시간 방송에서 다루는 중심화제를 안내하고 있다. 여기 기억 보면은 푸근의 지식장구라고 돼 있잖아. 이거는 실시간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채널 이름을 자막으로 제시한 겁니다. 중심화제가 아니라. 그래서 1번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진행자의 발언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니은 보시면은 56화 플로그와 콘센트에 관한 이야기. 이게 방송의 주제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덧붙이는 거 아니라 중심화제, 주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디귿. 실시간 방송 화면과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디귿 보시면은
예, 여기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것들. 화면을 분할한 다음에 대화창을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모프리카 이런 데서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3번 맞는 말이고요. 4번 리얼 시각 자료와 실시간 대화창을 분할 화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각 자료와 실시간 자료, 그런데 실시간 대화창에 리얼이 없죠. 실시간 대화창에 리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 없고, 미을 방송이 종료된 후에 다시 방송의 내용을 시청할 수 있는 방법. 이거 보면은 질문과 관련된 자료를 대화창에 링크로 대신한다고 그랬지 다시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야. 그래서 5번도 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매체 2, 두 번째 지문의 매체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뭐 쭉 나와 있는데 2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2번. 나의 대화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판을 구성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여기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뭐 세계 음식 체험, 토론 한마당, 댄스 공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계 음식 체험에는 음식의 선호도에 대한 종우와 혜린의 대화를 반영하여 음식 이미지와 설명을 제시하였다. 음식 이미지와 설명 제시, 예,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음식 이미지를 보여주면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종우 의견. 그 다음에 음식 설명까지 해주면 어떤 음식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혜린의 의견. 이거를 반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호도에 대한 게 아니죠. 1번은 아닙니다. 그 다음 2번. 세계 음식 체험에는 조리법 정보 제공 시기에 대한 승윤과 종우의 대화를 반영하여라고 했는데, 뭐 승윤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경이가 얘기했지 종우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2번도 아닙니다. 3번. 토론 한마당에는 학생들의 대회 관전 의사에 대한 승윤과 혜린의 대화를 반영하여 본선 진출팀을 확인할 수 있는 대진표를 제시하였다. 토론 한마당에 본선 진출표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진표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승윤이가 분명히 진출한 팀을 알려주면 관전을 고민하는 애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혜린이가 관전하러 온 애들이 많으면 본선에 진출한 애들도 좋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3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4번. 토론 한마당에는 본선 관전 유도 방안에 대한 나경과 근수의 대화를 반영하여 예상 우승팀에 응원을 남길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 투표 기능이죠. 투표 기능을 구현한 거지, 토론 한마당에. 그래서 4번도 아닙니다. 자, 5번. 댄스 공연에는 팀별 소개 영상 및 팀별 형평성에 대한 근수와 종우의 대화를 반영하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팀별 소개 영상 및 예선 영상을 올려두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팀별 소개 영상 및 연습 영상을 올려둔 겁니다. 예선 영상이 아니라 연습 영상을 올려놓고, 이건 근수와 종우의 대화 반영한 거 맞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